너무 미안해서요. 세월호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세월호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대통령의 7시간 관련한 청문회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스공장에서 그동안 가졌던 의문 중에 되짚어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29일 단신이었던 간호장교 출장 기록이 없다는 뉴스. 당시 저희는 이 뉴스를 다루면서 뜬금없다. 뉴스브리핑에서. 이 뉴스는 나중에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알리바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고, 최근에 청와대 조리장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 인터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결국 당일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희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에 직접 근무하지 않고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오늘 청와대 부속실 근무 경험을 가지신 분을 모시고 이 사안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단히 두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11월 29일 날 뉴스가 나오고 저희가 11월 30일 날 굉장히 뜬금없는 단신이었어요. 네. 청와대 간호장교 출장 기록이 없더라 하는 단신이 나오고 후속 기사도 없었어요. 네. 제가 그때 가졌던 의구심은, 이렇게 뜬금없는 기사는 향후 대통령 7시간과 연결된 알리바이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나갔었거든요. 혹시 이런 뉴스를 보고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가지셨던 의구심이 있었었는지. 제가 근무할 때는 의무실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2명 있었고요. 지금 2명 등장하는. 네, 예. 네. 상근이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당신은. 예. 네. 그 청와대로 출근하고 청와대에서 동일 근무하고 퇴근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필요해서 출장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예 출장할 필요가. 아까 그분들의 구체적인 소속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군지구병원이라고. 네. 거기 소속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군인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근무는 청와대에서 했어요. 의무실이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 지금 얼마 전에 그 청문회에서 증언하신 의무실장,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군의관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간호장교 2분은 거기서 상근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근데 출장을 온 기록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온 걸 보고 왜 출장을 오지라는 의구심이 처음에 들었어요. 청와대에서 네. 간호장교가 필요하다면 네. 청와대를 베이스로 근무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그랬었는데. 네네. 그 출장이라는 형식으로 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거기서 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원조회라든가 네. 뭔가 그 출입을 위한 사전 절차가 무지무지 복잡하거든요.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을 한 번도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기본으로 신원조회 한 2달 하고 뭐 본적지 외가 뭐 이런 데까지 다 정보가 형사들이 찾아가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선발 절차 자체가 그렇게 엄격했고. 엄격했어요. 당연히 뭐 그 엄격함은 유지됐겠죠. 네네. 예. 근데 간호장교가 그러면은 한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 그 사람을 굳이 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한 사람을 안정해놓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은 거죠.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매번 새로운 신원조사를 그렇죠. 예. 2달에 걸쳐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다, 이 뉴스. 네. 두 번째로 최근에 조리장에서 네.
사실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렇죠. 가까이서. 왜냐면 예.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분이니까. 근데 그리고 위해를 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겠네요.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이분은 아마 뭐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들어가셨을 그렇겠네요. 거예요. 예, 예. 매일 먹는 제가 거니까. 보기에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일종의 양심선언처럼, 양심선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예를 들어서 주말에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씨가 항상 회합을 했고, 그리고 뭐, 오면 어떤 음식들을 먹었고, 또는 뭐를 싸가지고 갔고, 뭐, 김밥, 스키야키 등장하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풀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뉴스가 처음 나올 때 주목했던 부분은, 의구심을 가지고 왔던 부분은, 이런 뉴스들이 만약에 2달 전에 나왔다면, 혹은 1달 전에 나왔다면, 이건 대단한 결심을 한 제보일 텐데, 지금 이 시국에 그렇게 결정적인 제보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하필이면 왜 청문회, 7시간을 다룰 청문회 직전에 이분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제 사실은 이분은 순수한 뜻에서 했는데, 제가 워낙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쭉 그 제보 내용을 보다가 눈에 걸린 것은 12시에 밥을 넣었는데 공기가 비어서 나왔으니 당연히 식사를 하셨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당시에 앉아 있었다라고 연결되는 진술이어서 아, 이 얘기를 하러 나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저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저에 계셨어 하는 말을 하려고. 또 비슷한 느낌이 그죠? 있었어요. 예. 혹은 거꾸로 관저에 진짜로 없었는데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었구나. 둘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제보 혹은 진술의 핵심은 12시에 밥 먹었다는 거다. 라고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짧게 짚고 넘어갔는데 네.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찜찜했어요. 항상. 근데 이제 뭐 저는 청와대 조리장이 어느 정도의 보안 속에 있었는지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건지 그분이 지켜야 하는 뭐 어떤 약속이 뭐였는지 혹은 어느 정도 결심인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뉴스를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기사를 봤었는데요. 아, 이분이 양심선언을 네, 하셨나 처음에는, 보다라고 네. 처음에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TV 인터뷰에 를 하셨죠. 나오는 걸 보면서는 저렇게 얼굴을 다 내놓고 인터뷰까지? 라는 게 좀 의아했어요. 왜 특히 가셨어요? 청와대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조심하거나 자기 검열을 하거나 이런 게 체화되거든요. 왜 무슨 뭘 씁니까? 예를 들면 보안 서약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네. 근데 그 보안 서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일단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썼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 다 지금 쓴다고 뭐 쓰는지 하더라고요. 안 쓰는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쓸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런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뭐 도청한다, 미행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랑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사실은 마음 먹으면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뭐 이용당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위협을 당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리장 같은 경우에 뭐 그렇죠. 영화 음식에 스토리. 뭔가 무슨 짓을 한다든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영화에 예. 보면 예를 들어서 조리장 가족을 네. 위협해서 조리장에게 무슨 그렇죠. 예, 약을 예. 타게 만들어서 그분이 뭐 나쁜 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몰아가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훨씬 더 엄격하게. 훨씬 더 엄격하게 아마 뭐 저보다 훨씬 그분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안서약도 물론이거니와 예. 일반 보안서약은 뭐 청와대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할 경우에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고 이런 수준인데 네. 사실 그렇게 2달씩 신원조회하고 네. 뭐 나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고 도청도 당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계속 받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행동할 때 이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를 사실 조심하게 되거든요. 항상 조심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훈련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얼굴을 내놓고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방송에 어떤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처음에는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게 너무 이상했고요. 네, 청와대 근무자들. 네, 아무리 용감해도 저렇게까지 그리고 그분은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 있잖아요. 네. 직접. 그러니까 그분의 성향이나 뭐 내지는 김기춘 실장의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 네.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그게 안 보이지? 인터뷰할 수 있는데 막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밝다. 되게 결연한 뭐 의지나 비장함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경험자로서. 예. 뭐 그게 불이익이나. 법적인 처벌이든 뭐든 불이익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런 처벌을 줄 쪽에서 너는 처벌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약속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런 불이익을 준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심리나 조건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저렇게 편안하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불이익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서 인터뷰하라고 권유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정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노말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저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네. 12시에 밥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알리바이거든요. 관저에 있었다고 그렇죠. 하는. 예. 알리바이를 위해서 나가서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는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 몇 가지를 더해서 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네. 경험자로서. 방송을 보고서 이제 본인 경험상 비슷한 생각을 하신 거군요. 저랑.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예리한지. 네.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험자로서. 이제 제가 또 항상 되물을 수는 없는데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되물을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던 것이 뭐냐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와서 끊임없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관저에 계셨지만 어디인지는 나는 몰랐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저에 계시던 관저에 계시던 계신 곳이 곧 집무실이다. 이런 개념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은 어디 있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어디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 나는 몰라서 어디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비서실장이 알고자 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는가? 여기 의문이 저는 드는데 근데 몰랐다고 계속하니까 제가 근무를 안 해봤으니까 말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비서실장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는 없지만 알려고 마음 먹으면 그 순간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얼핏 들은 얘기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1분 1초도 눈 밖에 나서는 안 되는 게 경호실의 의무고 그렇죠. 예. 그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는 비서실장이 알고자만 한다면 경호실에 연락하면 그 순간 즉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이 움직이시면 네. 그 동선에 있는 직원들이 사전에 스탠바이하고 뭔가를 다음 일정을 준비해놓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거는 그 관련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노티스가 됩니다. 무전으로? 네. 그러니까 본관에서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고 본관으로 움직이시면 그리고 또 관저로 움직이시면 관저에서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항상 조심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제 5분 후에 도착하시면 도착하시자마자 뭔가를 해야 되는 또 그 다음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식사를 하셔야 되면 식사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집무실로 오시면 그 다음에 보고할 분이 계시면 올라오시라고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서류를 준비한다든지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다고 오셨는데 기다리세요 그러고 할 수는 없으니까 딱 그 움직임에 맞춰서 모든 거를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인원들은 모두가 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일정한 인원은 항상 알고 있고 경호실은 항상 100% 알고 있고 100% 알고 있을 거고 24시간 알아야 되고 그 그렇죠. 사람들은.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비서실장이 본인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어떤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그 상황에서 모를 수 있어요. 거는- 하지만 어디 계셔? 라고 그렇죠. 전화 한 통화로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7시간 내내 당일 몰랐다고 말하는 건 아니 경호실에 전화해서 만약에 경호실이 모르겠는데 해버리면 그 경호실은 지금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이제는 아마 과거에는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동급이었던 거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닐 거예요. 아마 네. 경호실이 위상이 좀 많이 떨어져서 비서실장이 더 높으실 거예요. 거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하다못해 경호실장한테 묻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경호실장 입장에서는 상관의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별도의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거를 더군다나 그게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비상시니까 어디 예, 계신지 그 상황에서 묻는데 경호실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른다는 불가능한 얘기고 아예 제 생각은 말할 수 없다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나 몰라. 대통령의 경호는 24시간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 한 통의 전화로도 비서실장은 그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 7시간 내내 몰랐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게 왜 틀린 주장인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보자마자 거짓말인 줄 아시겠네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데 그 즉시. 알려고 안 했나?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예.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격렬하게 몰라야지 그런 상태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당신은 대통령이 어디인지 즉시 알아서 즉시 조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어디인지 물어봤겠죠. 네. 그리고- 관저에 계셨다고 자꾸 그러는데 예. 그것도 그러니까 관저에 뭐 집무실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고 무슨 비서실에도 있고 연무관에도 있고 뭐 그러시는데 방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잠깐 가시더라도 그냥 뭐 대기실 같은데 같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대통령을 위한 전용 공간은 분명히 만들어 놓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어쩌면 재임 중에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는 공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관저에 있는 집무실이라는 거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면 뭐 본관으로 오시든 뭐 비서실로 가시든 해서 정말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 시간에 관저에서 집무를 했다는 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저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렇잖아요. 근무하는-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304명의 자기 국민이 수당당하는 장면에서 나는 오늘 여전히 재택근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비서실장은 어딘지 네. 몰라? 그러니까요. 예.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을 계속 얘기해? 예. 일반인들은 청와대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거가 통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반복 재생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 부속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유사한 경험을 한 분으로서는 이런 진술들이나 정황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꾸로 없었나 보다는 생각을. 네. 전에는 사실 뭐 알 수 없지. 네. 뭐 약간 중립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 이분 인터뷰가 나온 다음에 다른 언론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뭐 그러면 12시부터는 식사를 했으니까 있었고 그렇죠. 로 되는 거잖아요. 전체가 그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네네. 오후에 뭐 90분 올리머리 했고 네. 앞에 그러면은 12시부터 밥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12시에는 적어도 있었고 그러면 오전만 비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걸 이렇게까지 굳이 조리장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중간에 알리바이가 꼭 필요했나? 알겠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지적이었고 저희가 꼭 듣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오늘 어렵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보안 서약을 써서 가까운 지인한테도 하지 않는 과거 경험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왜 굳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 대목을 짚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너무 미안해서요. 세월호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세월호 이후에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전 국민이 다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저도 아이들이 있고 저는 그러니까 계속 저를 괴롭힌 거는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에 안 탄 거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대로 살면 언젠가 지금은 운 좋아서 안 탔지만 내 아이들도
언젠가 또 다른 세월호에 탈 수 있고 나는 또 다른 횡목항에 가서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9명인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의 빚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광화문에 주말마다 사실 나가면서 세월호 천막에 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너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너무 뭐라 그러지 비겁한 상태에서 가기가 너무 미안해서. 근데 이제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갔어요. 가서 꽃도 바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약속했거든요.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세월호 때문에 촛불 집회에 갔거든요.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아이들한테 약속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촛불 집회에 계속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00만 명에다가 점 하나 보태는 거 정도. 그 정도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염영숙 위원장님, 주진영 사장님, 그리고 특히 그 현직 외교관인데 인터뷰하신 분 베트남 영사님인가요? 그분 인터뷰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현직 공무원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어떤 건지 너무 정말 상상도 안 되고 저분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떡하지? 저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고 피해받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그냥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만약에 내가 저 입장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나는 못할 것 같다, 저렇게는. 근데 적어도 그분들의 뒷배는 촛불 하나 드는 걸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내가 끝까지 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겁한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분들처럼 저렇게 내부 고발, 제보 이런 게 많이 나와야지 밝혀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겁나도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약속시키고 싶었어요. 마음이 짠하네요. 찡하고. 네.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저희가 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제보라도 저에게 들려주시면 그 작은 제보를 하나하나 모아서 큰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전 녹음한 방송이었습니다. 음성 요소 때문에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하울링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장을 방송한 것은 이분 말이 무조건 옳다거나, 조리장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단정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권력이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자 할 때 그 진실을 밝히려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경험, 지식, 정보를 나누는 시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장의 반론권 역시 언제든 보장해드립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